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는 따로 있는데 앞서 이재정 의원님 물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직 다 못 들은 것 같아서 외교부 장관 먼저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답변자석 앞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탄상의 위치를 답변자석과 마주하게 조정했습니다. 아까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종이 한 장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네. 대통령께서 직접 주신 거고요. 네. 네.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대통령 또 총리님 또 누가 있었다고요?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이 저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종이 한 장을 받으셨다. 나머지 분들은 받았다는 기억은 없습니까? 모릅니다. 그 자리에선 본 적 없습니까? 저만 받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답변을 마치고 경제부총리 나와주세요. 돌아갑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답변자석 앞에 아까 섰습니다. 외교부 장관의 답변 중에 그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 대통령 집무실에는 대통령님께서 계셨고 맞지요? 네. 그리고 그 집무실에 외교부 장관이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부총리도 들어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저는 한 9시 좀 늦게 도착해서 9시 한 50분쯤 55분 이렇게 도착했었습니다. 네. 그때 집무실엔 누가 있었나요? 네, 그래서 도착했다가 그 지금 말씀하신 대접견실에 갔더니 그때 제가 이제 원래는 저는 뭐 무슨 이유 때문에 불렀는지 모르고 사복 차림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한 55분쯤에 대접견실에 총리하고 몇 분 계시길래 여쭤봤더니 곧 계엄이 선포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총리님 왜 반대 안 하세요? 뭐 이렇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많이 반대를 했었다. 그래서 저보고 들어가 보라고 하셔서 제가 저기 집무실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럼 그때는 대통령하고 독대하신 거고요. 정확히 제가 들어가니까 누가 같이 따라 들어왔는데 전 누가 같이 따라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같이 있던 국무위원 한두 분이 따라 들어오셨는데 누가 따라왔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네. 그 전에는 대통령 혼자 계셨던 네, 자리에는 거고. 혼자 계셨습니다. 그때도 역시 문건 하나 받으셨을 거고요. 아니요, 전 그때 받지 않았습니다. 전 그때 이제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까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경제에 미친 영향이 너무 심대하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건도 대통령이나 총리로부터 받은 거 없습니까? 그 자리에는 없고요.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네. 다른 자리에선 있었나요?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이제 계엄이 그러니까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실 때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접은 종이를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11시 40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저희 간부회의를 하는 그리고 다시 일청사에 가서 1시쯤에 이제 국회 방송을 그러니까 저 회의하면서 방송을 봤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의결되는 장면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그 문건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저희 직원한테 맡겨놓은 상태였거든요. 왜냐면 내가 내용을 안 보고 접해 있었기 때문에. 부총리님, 네. 대통령에게서 받은 문건이었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직원에게 넘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근데 그 당연 그래서 참고하라고 그냥 저한테 직접 주신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대통령이 쪽지 같은 거 많이 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주시면 그냥 자료 같은 거 참고라고 주시면
가치가 있는 거나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것처럼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준 대통령이 자료입니다.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직접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근데 자료가 접혀 있었습니다. 자료가 접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장짜리 자료인가요? 네? 몇 장짜리 아니 자료인가요? 한 장짜리 자료인데요. 자료가 접혀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경황이 없던 상황이고요. 저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들어가시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저도 아까 외교부 장관님 말씀대로 이제 사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회의 장소에 갔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외환시장도 열려 있고 해외 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지금 시장 상황 이게 좀 대외적으로 발표가 됐으니까 시장 상황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 챙기고 그 다음에 간부회의 가는 그 자리 중간에 제가 제 직원한테 이거 참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있어라고 제가 정확히 전달한 팩트니까 그 중간에 물어보시면 압니다. 누군가요? 그 직원은? 네, 저희 직원입니다. 제가 누구 특정? 네, 어차피 저희 이제 수사를 받으면 기재부 간부입니다. 간부입니까? 네, 기재부 간부한테 비서실장인가요? 아니 차관인가요? 비서실장 아닙니다. 그러면 기재부 차관부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어라고 자료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종이를 받은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1시쯤에 저희 간부회의를 하는데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까 국회 사항을 확인하고 그래서 국회가 의결했으니까 이 사항은 이제 해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경제나 또 지금 그때는 외환시장이 열려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 끝날 때쯤에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라고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내용은 이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을 이렇게 유동성 같은 거 확보를 잘해라 이거 고문정만 기억이 납니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도 있으시겠죠? 네? 폐기하지 않으셨죠? 네,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총리님 나와주세요. 송혜경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이하경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석 앞에 섰습니다. 계엄 이후에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어떤 형태에도 계엄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들이 국회를 향한 경고성 계엄일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계엄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다른 장관들 누구까지가 그런 문서들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테지만 외교부 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받았던 문건을 보면 결국은 계엄 이후에 국정을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의 문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이죠? 글쎄요, 대통령님은 그렇게 만약 대통령님이 직접 주신 거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무위원들 모두가 이 계엄 자체는 계속 반대했다는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경고성 계엄을 하신 거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에 경제와 외교를 어떻게 해라라는 지시사항이 담겨있는 문건을 줄 리가 만무하죠. 아니 저희가 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저희가 계엄의 선포를 동의하시죠? 제 말에. 계엄 이후에도 계엄의 선포를 저지하지 총리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엄 이후에도 대통령은 이걸 금방 끝낼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외교와 경제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보관이 이미 머릿속에 있었고 문건까지 작성했고 해당 장관들에게 배포한 겁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우리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셨을 때 안 했으면 지금 바로 저희는 계엄 상황이었겠죠. 그렇게 수용을 들어가십시오. 하셔서 해제를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선관위원장님 나와주세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석 앞에 자리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계엄 발령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였습니다. 선관위원장으로서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작년 하반기에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 상반기에 국정원이 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라라는 요청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데 또다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나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일이네요. 해킹으로 접속해서 데이터 조작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현재 기술적으로는 그 서버 자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자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적으로도 힘들고 또 내부적으로 직접 접촉한다라면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흔적도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리적으로 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망을 통한 해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틀렸네요. 대통령이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서 1, 2, 3, 4, 5 같은 식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24년 총선 때에도 역시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1, 2, 3, 4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번호는 아마 디폴트된 거를 그 아마 특별히 고치지 않고 쓰는데 그 시스템 자체도 내부의 내부 업무 시스템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선거 시스템하고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킹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 그 후에는 그 바로 지적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시 시정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올 1월달에 그 국정과 같이 다시 한번 이행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올 1월이라는 거는 총선 총선을 전에 앞두고 완료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이것도 틀렸고요.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일일이 다 보고해야 될 의무는 없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헌법기관입니다. 예. 정부 부처들에게 혹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등등 전파는 하셨습니까?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따로 전파를 한 적은 없고 다만 보안 컨설팅 자체가 우리가 국정원 또 인터넷진흥원 또 양당의 또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그 단체 그대로 우리가 지적된 보안 컨설팅에 나타난 문제점을 그 후에 바로 올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국감 때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주치 사항을 제가 그 당시 과방위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근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보면 이미 선관위가 조치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보고를 제대로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통령 담화를 보고 사실과 다르거나 또 취약하다는 부분도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그렇게 어제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문건 하나 띄워주시죠. 대통령이 어떤 국정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이게 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신용환 씨가 공개한 문건인데요. 보면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에요. 보시면 사전투표 결과의 바꿔치기, 자동개표기 부정 이런 것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투표 결과 바꿔치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죠?
절차적으로 사전 그것이 어떤 전자투표 자체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절차적으로 그걸 모아서 다시 검사하고 다 그 절차 투개표 과정 자체에서 그 양측 후보자들, 정당 관계자들, 공무원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도 보시면은 양정철 개입설 해서 중국 개입설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혹 제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로서는 뭐 처음 듣는 이야기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또 보여주세요.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에 있다. 그래서 집계 과정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면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승패 조작이 가능하다. 어떠세요? 제가 저희 선관위에서 누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만 이게 투개표 개표 자체가 손으로 이루어지고 그 투개표 자체에 대한 수기 작업에 따른 직계표가 따로 있고 그 직계표에 따른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계표도 종이 직계표가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 선거가 끝나고도 한참일 때까지 그 직계표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계 자체에 약간의 뭐 실수나 있으면 바로바로 파악이 돼서 바로 고쳐지게 되고 그 또 그 과정에서 여러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그 컴퓨터 안에서 그대로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거대 정당의 내부 문건, 그것도 한 번 누가 쓴 것도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런 류의 논의들이 있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체포 리스트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판결했던 판사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선거관리위원장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것도 참 충격적입니다.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석 앞에 섰습니다. 총리께서는 국정원과 선관위의 그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조치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릅니까? 과방위 위원인 저도 언론 보고 다 알았는데 총리님도 모르셨어요? 그때 이제 그런 제도에 대해서 뭔가를 고친다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선관위가 조치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과정들은 다 보고 받으셨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수개표 하는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런 것도 좀 읽었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뭐 문서로서는 봤습니다만 제가 뭐 명확히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개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견들이 다 고쳐졌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거는 선관위가 고쳤고 어떤 거는 그거는 뭐 타당성이 없다 이런 선관위의 판단에 의해서 안 고쳤고 뭐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지난번 선거에서 예를 들면 수개표 같은 거를 과거에는 전자적으로만 개표를 하던 거를 수개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하는 뭐 그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챙기실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문서나 혹은 구두보고 등등을 통해서 파악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대통령의 어제 담화를 보면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시계열도 틀리고 완료 조치가 다 끝났는데도 모르고 계시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대통령하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회의하셨나요? 두 분이서만. 뭐 둘이 단독으로 하는 적은 없습니다. 뭐 배석자들 빼고요. 주요하게 두 분이서 한 게 언제 있었습니까?
둘이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참모들이 아니 같이 그러면 참여하는- 참모들 몇 명이나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했습니까?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되지 않았나. 출장도 가셔야 되고 저도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의심이 드느냐, 출장 때문이 아니라 술 많이 드시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나셔서 못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들어가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경제부총리님 하나만 짧게 물을게요. 잠깐만 나오십시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답변자석 앞에 자리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하셨는데 대통령 임석한 회의 며칠에 한 번씩 했습니까? 대통령 민석환 회의는 통상 그러니까 정례적인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했다고요? 대수비라고 해가지고 대수비가 수석이셨잖아요. 네네 수석. 근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그러니까 제 대통령하고 얘기는 정례 회의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정례 번인데 회의 말하는 겁니다. 네, 그거 말고 현안별로 회의하는 거는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정례 회의는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 그다음에 현안 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네. 이런 공직에 처음 계셨던 거 아니잖아요. 네네. 최소한 총리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실 안에 있는 수석 비서관들하고는 매일같이 현안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니요. 제가 얘기는 그러니까 대수비라고 하는 정례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만 현안 회의는 뭐 수석실마다 다릅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수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지만 그거 말고 비서실장하고 지금은 실장이지만 실장들 회의 있거든요. 실장하고 당시에 국정기획수석, 뭐 홍보수석 하는 그런 회의는 매일 하셨습니다. 저는 경제수석이기 때문에 그 정례 회의에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제 담당 현안 회의만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선관위가 조치한 것조차도 모르고 여지까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께 담화를 하죠. 조금 전에 이복형 금감원장이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선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엔 대통령 탄핵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총리 생각 어떻습니까? 하여튼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경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는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안정된 관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게 제일 낫습니까? 뭐 지금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정치 사회적인 불확실성을 그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서 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이 계속 가도 불확실성은 괜찮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서 빨리 해소하는 게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답변자석과 마주왔던 단상의 위치를 의원석 정면을 향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유령이 윤석열이라는 숙주를 통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괴멸시키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 이어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신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캠프 내부 자료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유튜버 접촉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또 국민의힘 총선 출마자 이수정 교수는 탄핵되더라도 선관위를 꼭 털어야 발언자의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발언자의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